스타벅스의 오늘의 책은 건축학개론 기억의 공간입니다. 2012년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위로 선정되기도 한 영화 건축학개론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공간을 재발견하게 만든 영화였습니다. 오늘 스타벅스에서 만날 건축학개론 기억의 공간은 건축학개론의 공간 디렉터 구승희 소장의 에세이입니다. 건축이 삶 속에 스며든 일상적이며 따뜻한 모습이기를 바랐던 저자는 영화 속에서 보여주었던 사람과 기억을 어루만지는 공간의 따스함을 책 속에 오롯이 담아냈습니다. 무심코 올려다본 파란 하늘의 기억, 잘못 찾아든 골목길의 우회, 채우고 비우는 수납 공간의 역할, 낯선 시간으로 안내하는 한옥 등 건축학개론의 공간을 다시 회상하며 찾아 들어간 우리의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은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공간에 대한 따뜻하고 새로운 시선을 담은 책이죠. 건축학개론, 기억의 공간의 저자 구승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책 제목이 건축학개론인데요. 그 학문의 시작점에는 개론이 늘 있고요. 네. 그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건축학개론에서는 뭘 배울까 되게 궁금했는데요. 그 대학 시절에 뭘 배우셨나요? 건축학개론 시간에. 사실 제가 대학 들어가서 건축학 개론이란 수업은 없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아. 그때는 없었고 대신 이제 첫 번째 만나는 그 수업 시간 이제 건축 설계 예. 예, 그런 시간 통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신 거를 이제 뭐 듣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는 건축학 개론 수업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예. 뭐 이 책에 나오는 인터뷰 안에서 이용주 감독하고 같이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예. 그런 게 있을 만한데 왜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요즘엔 그래도 학교에 뭐 이곳 저곳에 그런 수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그 영화하고 이제 영화 건축학개론하고 이제 이 책하고는 네.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요. 이 책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쓰신 책인지 아니면 원래 이제 계획하고 계시다가 이제 동시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영화가 잘 됐잖아요. 예. 잘 되고 나서 이용주 감독한테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갔어요. 그러니까 건축학개론의 어떤 그 뒷이야기라든가 더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같은 걸 좀 이렇게 출판을 하고 싶다 연락이 가는데 이용주 감독은 오랫동안 이제 자기 스스로 시나리오를 쓰던 사람이고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글 쓰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었고 나 이제 그만 쓸래라고 하면서 이제 친구인 저한테 그럼 네가 해볼래? 라고 제안을 해줬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래서 한번 제가 가진 생각들 이런 것들을 건축학 개론이란 영화 속에 나온 어떤 이야기랑 맞물려서 좀 쉽게 풀어내면 좀 재미난 글이 될 예.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게 됐죠. 아, 네. 그렇군요. 네. 그 영화 건축학개론의 이용주 감독 이야기를 몇 번 하셨는데요. 네. 그 굉장히 막역한 사이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영화에 직접 소장님이 참여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그 이용주 감독하고 저는 이제 대학교 건축과 동기예요. 예. 이용주 감독이 이제 건축을 전공을 했었고 그래서 한 20년 됐죠. 20년 좀 넘었는데 그 이용주 감독은 건축과를 졸업하고 일을 좀 하다가 자기는 영화를 더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다른 길로 갔고 저는 여전히 그 길 안에 남아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한참 전에 한 10년 전쯤 그때 이제 건축학 개론이라는 이 시나리오를 이용주 감독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해서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고 영화가 안 되나 보다 싶었는데 좋은 기회가 만들어져서 영화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농담 비슷하게 그 시나리오 안에서 어떤 집을 설계를 하고 짓는 게 나오는데 그걸 네가 해주면 뭐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영화가 되면서 이제 그런 기회가 오면서 이용주 감독이 저한테 부탁을 했죠. 영화 속에 나오는 제주도 서현의 집 그거를 좀 디자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영화에 제가 조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영화
속에서는 한가인 씨랑 엄태용 씨가 이제 건축주와 건축가의 관계였는데 네. 실제로는 그러면 영화 이제 밖의 이야기를 보면 영화 감독님 이용주 감독하고 소장님이 그 관계였네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건축가들이 좀 건축주를 어려워하거나 좀 까다로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관계가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건축주는 결국은 이제 일거리와 건축가들한테 일거리를 주고 그럴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객이고 예. 그런 사람이라서 건축가와 건축주의 관계라는 게 이제 결국은 건축가가 어떤 적절한 그런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제 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건축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 뭐 소위 농담 비슷하게 이제 요즘에 그 코미디 프로에 나오는 갑을 관계잖아요. 예. 그런 건데 이용주 감독하고는 조금 그게 이제 달랐죠. 왜냐하면 이용주 감독은 또 친한 친구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건축주와 건축가로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지려고 안 하고 뭔가 이견이 생겼을 때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것도 많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용주 감독은 더더군다나 이 친구는 건축을 전공을 했었고 또 자기가 일도 했었고 그래서 아는 게 또 꽤 있다 보니까 자신이 그냥 더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더 구체적이고 더 이렇게 주장할 것들이 많았던 거고요. 그래서 옛날부터도 항상 티격태격하는 사이였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뭐 정치부터 시작해서 무슨 연애 문제까지 막 서로 막 그렇게 그런 사이였는데 이 건축 그 서현의 집을 설계하는 과정도 그 두 친구가 아웅다웅하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어요. 집을 짓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예. 그 극중 이제 한가인 씨 고향이기도 한데요. 이게 원래 장소의 기획에 제주도로 돼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소장님의 의견이 반영된 건지 궁금한데요. 아니에요. 그 처음에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는 그게 춘천일지 어딜지 지방의 어떤 도시일지 전혀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제주가 아니었어요. 예, 제주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지방의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곳이 너무 시골이거나 또 너무 이렇게 발전돼 있는 그런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약간 좀 동네는 이때 밀도는 낮고 낮은 건물들이 모여 있고 그런 동네 길이 좀 있고 좀 아늑한 분이었으면 좋겠다. 요 정도의 그 조건들만 있었죠. 근데 영화가 시작되면서 제작사랑 만나서 이제 이용주 감독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작사 쪽에서 이제 제주도가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용주 감독이 좀 생각하다가 나쁠 거 없겠다. 그림도 잘 나올 것 같고 또 이제 서현의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정이 이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여정이 되면 뭐 재밌겠다라는 어떤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잡아서 제주도를 같이 갔죠. 가서 어디가 좋을까 막 이렇게 보게 됐고 그렇게 같이 돌아다니면서 정했던 곳이 그 위미리에 위치한 이제 서현의 집이 됐습니다. 그 실제로 서현의 집이 완성되고 나서 영화를 보면 아마 많은 관객들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 인상적이었던 게 그 옥상의 그 잔디 그리고 마당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옥상의 잔디 그리고 이렇게 바다가 넓게 보이는 그 넓은 창 이런 것들인데요. 그 실제로 서현의 집을 그 소장님이 지으시던 그 과정이 궁금한데요. 그게 일사천리로 쫙 진행이 되신 건지 어떠셨는지요? 기본적으로 제가 했던 건 이제 그 집의 설계였으니까요. 그 설계 과정은 서울에서 이용주 감독과 미팅을 하면서 쭉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나온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영화 제작팀이 그거를 세트로 지었어요. 원래는 맨 처음에는 이제 실제 집을 짓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영화를 찍는 그 과정은 정해진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했고 타이트한 뭐 과정이었고 이제 집을 짓는다는 거는 아무래도 뭐 적어도 5,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영화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공사 과정, 완공된 모습을 그 아주 그 적시에 찍어 넣기가 힘들다라는 판단을 해서 제작사와 그다음에 감독이 이제 판단을 해서 그러면 빨리 세트로 지어서 세트였군요. 과정을 이제 찍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영화 미술팀에서 그걸 세트로 만들었죠. 아. 그러니까 설계는 진짜 집처럼 예, 예, 다 예. 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세트를 만들게 되었죠.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영화 속 지금 그 네. 공간 서연의 집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이제 영화를 찍고 나서 세트였다가 그거를 이제 영화가 잘 되고 나서 이거를 좀 보존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줘서 고맙게도 좋은 뜻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카페로 서연의 집 카페로 해서 그 제작사의 그 갤러리 겸 그리고 건축학개론을 기념하는 어떤 그런 갤러리 겸 카페로 모든 사람들이 들릴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다시 설계를 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월 말, 3월 초면은 다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 실제로 영화 성공 이후에 소장님한테 서연의 집처럼 지어달라고 문의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실제로 이제 이용주 감독이 저한테 이 일을 부탁을 하면서 너 이거 영화 잘 되면 일도 되게 많이 들어올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렇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요즘 분들이 뭐랄까 더 이제 많이 정보를 많이 접하시고 그러니까 뭐 영화에 나왔다고 해서 그거랑 똑같이 짓는다고 뭐 그렇게 이제 저를 찾아오시기보다는 그런 것들의 어떤 한 가지 촉발은 됐겠죠.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다라든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기획도 하시고 또 집도 지으시는 것 같은데 제 주변에 있는 건축가들한테 이제 와서 건축학개론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게 좋더라. 나도 이런 걸 좀 넣어줘.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시진 않아서. 사실 이 건축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책을 보면서 굉장히 친근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 옥상, 뭐 골목, 계단, 대문,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영화에 또 되게 잘 녹아 들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중에서 어디까지가 건축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어디까지를 건축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걸 이렇게 어떤 단어로서 이렇게 규정 짓기는 조금 좀 힘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의 내리고 어떤 것이 건축이고 어떤 것이 아니냐는 조금 더 학술적인 영역에서 된다면 모를까. 제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닐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이 책에서 또는 제가 이제 건축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상의 건축이 굉장히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다른 차원에서 건축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데가 다 건축이고 공간이잖아요. 뭐 아파트든 아니면 사무실이건 무슨 지하철 역사건 모든 공간들이 그 일부에 만들어진 공간들이고, 그게 사람들이 만들어진 인위적인 공간이라면 그게 건축이고 사람들이 만드는 공간일 텐데, 그것과 다르게 건축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무슨 좀 고차원적인 예술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동떨어진 이야기 같이 굉장히 멋있거나 예술적으로 지어지거나 내가 살지 않는 공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건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그런 이미지로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좀 그런 일상적인 것들,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 자체가 키워드가 있다면 기억에 대한 것, 그리고 첫사랑에 대한 것, 그리고 거기에 이제 스며들어 있는 것이 그 일상성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잖아요. 그냥 어떤 찌질이 같은 남자가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잊혀졌다가 또 다시 만나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사람들한테 그만큼 잘 다가섰다는 거는 그런 일상을 잘 보여줘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은 저희가 이제 질문하신 게 이제 건축이 어떤 부분까지냐인데, 사실은 건축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인들도 그런 어떤 일상의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갖고 그냥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 이제 그게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지, 그 안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고 요즘엔 그런 움직임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요즘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나요? 그러면은 글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게 되겠죠. 그 집이라든가 어떤 자기가 사는 공간 이런 그거를 어떤 그 교환 가치에 대한 부동산의 관점으로 그렇죠. 일단 보고 그 안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뭐 내가 이거를 뭐 평생 가져갈 공간이 아닌데 어떤 그 의미 부여 같은 것들이 좀 덜 됐다면은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무너진 시대가 되고 나서는 어떤 그 이용 가치에 대한 것들, 내가 거기다 어떻게 애정을 담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뭐 집짓기 붐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분들은 자기 집안 자기가 이렇게 가꾸고 그걸 꾸미고 하는 거에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이잖아요. 그게 단순하게 누굴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되고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일상에서 자기의 공간에 대한 어떤 인식들, 그걸 꾸미는 것들, 그리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보편화가 된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어떤 공간을 좋아하실까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건축가가 좋아하는 공간은 좀 특별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공간을 좋아하시는지요? 글쎄요, 책에서도 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건축가는 이제 다른 사람의 바램, 꿈 같은 거를 이제 구체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바라는 것들을 이렇게 듣고 그걸 만들어내는 거는 저도 좀 해온 편인데 한편 돌이켜보면 이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막연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공간을 딱 한마디로 또 이렇게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편 그렇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멋있는 공간을 그려낼 수도 있고 잡지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그 어떤 예술적인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가 원하는 공간은 굉장히 이렇게 그 아늑하고 사람의 손때가 묻어 있는 공간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소위 그 이렇게 막 굉장히 미니멀하게 굉장히 그 깔끔하게 모던하게 만들어진 가구들과 하얀 벽체와 까만 바닥과 큰 유리창과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세련된 어떤 그런 공간의 모습으로 많이들 꾸며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 CF 같은 데 보면 배경에 그런 게 나오죠. 근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공간은 그냥 이렇게 거칠게 마감된 벽돌이라든가 뭐 좀 삐걱대는 나무 바닥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더 좀 손맛이 느껴지는 그런 데를 제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쯤 해봤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용주 감독이 이제 영화를 이거 하면서 서연의 집을 지으면서 좀 요구했던 게 비슷한 그런 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일상적인 것, 꼭 뭐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창한 건축이 아니라 그냥 제주도에서 이렇게 지어질 만한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 번쯤 그런 부분에 뭐 아주 충분하진 않았지만 제가 하고 해보고 싶었던 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거기다가 좀 넣어봤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한 작업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면서도 굉장히 힘들기도 했었어요. 건축주 때문에. 그 소장님께서 책에 쓰신 내용 중에 골목길에 대한 이야기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골목길은 별로 안 좋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사람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러니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목길을 좋아한다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골목길 하면 좋은데 이렇게 정서적인 공간 아늑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이제 또 없어졌기 때문에 그 희귀성 때문에도 관심이 많이 가기도 하고요.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많고, 근데 그 핵심이 뭘까?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핵심이 뭘까 생각했을 때 그렇게 좀 고즈넉하고 사람들이 없는 곳, 그게 좁은 길이고 그 도시의 복잡한 길, 넓은 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밀도가 떨어지는 곳, 이러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고요. 골목길 저도 좋아하는데 뭐 쓰기도 한 내용이지만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것이 저희들이 좋아하는 그 낭만적인 어떤 그 풍경이나 그런 요소들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
그곳에 계신 분들한테는 또 힘든 요소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할머님들이 거기 올라가시려면 골목길 올라가려면 미끄럽고 힘들 수도 있고요. 불이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 안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골목길들만 다 있을 수도 없고 또 아주 넓은 길만 다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떻게 조화롭게 배분이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그런 도시가 좋은 도시가 아닐까. 그래서 골목길들이 다 없어지는 것만도 저희가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골목길들을 강제로 다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속에서의 어떤 불편함이나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도 옳지는 않을 것이고 그걸 조율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도 같이 껴 있죠. 그 안에. 그렇지만 그걸 한 번에 일고의 어떤 하나의 답으로 해결은 못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그 다양성이 존중돼야 된다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뭐 좋은 방법들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좀 골목길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의 종로 피막골 개발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도시가 재개발은 어떻게 보면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요. 건축과 도시 재개발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그 분야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건축가 한 명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도 사실은 어떤 해답을 뭐 내놓을 만한 입장도 아니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긴 한데 그 부분에서 어떤 한 가지 논리만 가지고 깊은 생각 없이 빠른 결정이 바로 내려지는 순간에 항상 잘못된 시도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급작스럽게 무언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무언가를 이제 시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 거기에 이제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 거기에 사는 분들, 또 이제 나중에 가서 거기 사실 분들, 이런 사람들의 그 욕구나 요구가 전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들의 충분한 어떤 합의 없이 그리고 또한 그런 실질적인 그런 요구뿐만이 아니라 도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도시의 모습으로서 기능하는 것까지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어쨌든 많은 생각을 통해서 좀 천천히 진행됐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 연관된 분들은 또 급박한 자신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문제이기도 하긴 하지만 그걸 섣불리 빨리 결정을 했을 경우에 항상 조금씩 문제가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들 이제 좌충우돌을 하면서도 조금씩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서다 보면 그러면 조금씩 어떤 좋은 그 해결책들이 꼭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이 나오고 그 다음번에는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오고 이렇게 좀 점점 더 좋은 도시가 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문화가 사실 우리 주거 문화에 굉장히 그 주주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아파트에 대한 의견들은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고속 성장기를 함축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고 되게 맞습니다. 단순하고 지루한 문화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그 소장님께서는 우리 아파트 문화가 어떻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뭐 어떻게 자꾸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그 양비론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는 식일지 모르겠는데 아파트가 죄악이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도 아파트 살고 있고요. 편리한 점이 분명히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라는 것이 그 밀도가 높은 도시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주거의 모습으로 같이 이렇게 모여 산다는 게 에너지 차원에서는 굉장한 그 친환경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밀도 높은 도시 안에서는 공동주거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거기에 어떤 거품이 낀 것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것이 이제 그
아파트라는 그 주거 문화가 소비되는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로 얹혀져 있고 그런 가치의 그 부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아파트 자체가 죄악이니 다 단독주택에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은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예. 아파트의 모습이 좀 달라지거나 그것의 쓰임새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끼리의 그 공간을 이용하는 어떤 그 이용의 방법이 좀 달라지거나 이런 것도 좀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아파트가 전과 다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질 않잖아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순간에 사람들이 대안을 생각하게 되고 어떤 다른 것이 무엇인가. 옛날엔 이것 자체가 끊임없이 어떤 그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그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그렇죠. 없었거든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래? 그러면 다른 생각을 좀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조금 더 그런 공간의 다양함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사회가 변하는 모습이 그쪽 방향이니 거기에 맞는 주거 공간에 대한 필요성도 생길 거고 또 거기에 맞춰서 건축가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조금씩 그런 것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야기와 좀 연결되는 이야기일 네네. 수도 있겠는데요. 요즘 뭐 땅콩 집 짓기라든가 예, 이런 그쵸. 자기 집 짓기 음. 약간 좀 이런 그 트렌드도 불과 몇 년 전부터 네. 이제 점점 이제 좀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 집 짓기 열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굉장히 그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그걸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꿈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고. 예. 근데 거기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아파트 공동주거의 형식 중에서 그 아파트라는 신화가 무너지고 그것이 더 이상 그 교환 가치로서의 가치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이용 가치, 그러니까 공간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공간이 뭐고 어떻게 하면 어떤 공간에서 내가 더 행복함을 느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그 삶의 방식 자체에 대한 의문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의문에 답을 스스로 하면서 나는 마당 딸린 아니면 작은 그 이렇게 낮은 집에서 단독주택에서 사는 것을 더 바란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을 때 그렇게 이제 그런 바람이 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성이 점점 생기는 걸 거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독주택이라는 것도 또 장단점이 따라가거든요. 예.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어떤 비용이 조금 더 들 수도 그렇죠, 있고 유지비가 예.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집이란 거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딱 지어지고 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비 내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죠. 대신해 주는 예. 건데 아파트도 계속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단독주택 자기가 가진 집이라면 자기가 관리를 해야죠. 예. 그래서 어디가 부서지거나 뭐 물이 좀 새면 자기가 조금 손을 본다든가 청소라도 예. 적게는 청소라도 자기가 해야 되고요. 이런 어떤 자기의 노동이 좀 필요해지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라는 것들이 이제 필요해지는 거고 그런 많은 질문들과 그런 검토해야 될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신 분들이 이제 그런 지금 많이들 이제 집을 지으시는 것 같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뉴욕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네. 공부를 하셨는데 네. 또 이제 궁금한 게 우리의 건축 수준이랑 세계의 수준이랑 지금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갭이 거의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걸 통틀어서 이렇게 탁 권위 있게 말씀드릴 만한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크게 그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예. 모든 분들이 이제는 뭐 인터넷이고 모든 게 다 발달했으니까 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건물이 지어지는지 어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도시의 모습이 어떤지를 집안에 앉아서 뭐 그 여러 가지 그 포털 사이트에 지도 그 애플리케이션 하나 쓰면 스트리트 뷰 다 되잖아요. 그럼 뭐 앉아서도 다 가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차이가 문화적인 차이가 없어지다 보니 그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나 또는 그걸 이제 그런 건물들을 건축을 하는 분들 사이에 어떤 갭들은 굉장히 옛날보다는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제 동료 건축가들 분들 중에서도 전 후배 분들 중에서도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인정을 좀 못 받는 어떤 예.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약간 아직까지도 외국 건축가 뭐 이런 어떤 예, 환상을 예.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쵸. 실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걸 보면은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건축이라는 게 설계를 하고 디자인하는 것부터 이제 지어지는 것까지 이제 긴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안에 쌓여 있는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 지금 저희가 접하는 건축의 모습, 그 건축 공간의 모습이 많은 부분 서양에서 시작된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럼 그 서양에 축적된 노하우, 그 자료들을 한 번에 이렇게 저희가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그럴 수가 수도 있겠죠. 있겠네요. 예, 예. 뭐 예를 들면 기술적인 예.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따라잡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저쪽에 어떤 저쪽이 마치 주류처럼 돼 있는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책에 대표님 사무실 네. 사진이 이제 나오는데요. 굉장히 멋있고 네. 그 아이디어가 넘치는 것 같은데 네. 그 사무실을 꾸미실 때 예. 어디에 이렇게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때 사실은 3명의 건축가가 공간을 쉐어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 그래서 조재원 소장님하고 공연 예. 스튜디오에, 그다음에 김광수 교수님은 작업실로 쓰고 예. 계시고, 그래서 3명의 건축가가 모여서 한 공간을 좀 큰 공간이라서 나눠서 다들 좀 약간 작은 규모의 사무실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뭐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자기 공간을 꾸밀 만큼 예. 그렇게 뭐 재정적으로 크게 넉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눈은 되게 높을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높아서 그 공간을 꾸미고 이사 오기 전에 매주 금요일 날 만나서 계속 그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만들까. 한정된 예산 예. 안에서. 그래서 그 3명의 건축가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꾸미게 됐고, 그렇게 꾸미고 나서 저희의 모토는 이제 어떤 공간을 좀 여유롭게 만들자. 여유롭다는 게 이제 크게만 만들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외부 사람들도 아주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예. 그래서 그 공간의 힘을, 그 장소의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고 가면서 굉장히 이제 잠깐 들리기도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시기도 하고, 뭐 시간 나면 한번 들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공간이 됐는데, 이제 이영주 감독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와 보고 예. 그냥 여기서 찍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예. 이제 그 공간이 이제 영화에도 나오게 됐죠. 그 엄태웅 씨 네, 사무실이 예, 그 맞습니다. 소장님 사무실이군요. 예, 맞습니다. 정말 멋진 곳인데요. 근데 와 보신 분들은 그거를 영화에 나온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기 전에는 여기가 그 공간이야? 라고 좀 모르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영화 속엔 조명 딱 비추고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소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건축가가 되게 멋진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책에도 이제 언뜻 이야기는 하셨는데 영화나 드라마의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건축가라는 직업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미디어에 비춰진 건축가, 그렇게 특히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들 쓰였고, 그 주인공의 직업으로서 건축가가 멋지죠. 굉장히 멋있게 나오죠. 예. 그리고 막 시간도 자유롭고 잘생겼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멋지게 사랑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물론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생활을 하시거나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대부분의 이제 건축을 하는 분들, 건축가들, 건축 설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월급에 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야근도 많고요. 밤샐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한 가지를 좀 세상에 만들어낸다는 그런 어떤 작은 그 기쁨 때문에 매달려서 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 좀 틀에 박혀 있지 않은 생활이 조금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건 분명 장점일 수 있고, 또 사고도 그렇게 이제 생활이 그렇다 보니까 좀 열려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이제 재미난 자기가 일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무언가를 만들어서 세상에 다 이렇게 내놓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는 그런 기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제 단점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박봉과 시간의 부족함과 시간과 돈이 없는 거 그게 좀 힘든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면들도 있는 거네요.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좋은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소장님께서 쓰신 그 책 내용을 보면 굉장히 견문이 넓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견문을 넓히시기 위해서 여행이나 이런 걸 많이 떠나시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넓히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도 이제 선배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그러죠. 이제 그런 어떤 밖에서 건축에 도움이 되는 또 이제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배움의 방법이 이제 여행이라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많이 읽는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책에도 여러 번 썼는데 굉장히 게을러서 여행도 자주 못 갔고 책도 그렇게 많이는 읽는 편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 책을 쓰는 준비를 하면서 더 책을 많이 읽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아는 게 많지가 않으니까 글 쓰는 게 힘들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소양을 더 쌓기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것들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만나야 되는 직업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부분들,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이라도 좀 있는 것들이 거기서 벌어진 일들을 이해하고 세상을 총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각 같은 거를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그런데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소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음악을 좋아하면 또 거기에 대한 소양이 좀 있어야 되고 미술 이야기를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또 드려야 되고 어떤 그 건축가분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그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깊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리고 그런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분들만큼 물론 부지런히 그런 걸 쌓으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 가지 그냥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을 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그것의 깊은 뜻이나 어떤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관심 그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까 뭐 단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소장님의 책 내용 중에 그 공간의 리듬, 기둥이 둥둥둥도 되게 재미나게 읽었는데요. 건축에 있어서 기둥이 어떤 역할인가요? 제가 그 챕터를 이제 쓰면서 첫 번째 시작된 거는 그 사진 한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경복궁에 가면은 옆에 회랑이 있고 거기에 이제 기둥들이 쭉 서 있는데 아마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쯤에 갔을 때 그것을 보고 기둥이 참 예쁘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런 게 건축이 어떤 부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쓴 이야기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기둥이라는 것 자체가 건물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힘을 받쳐주는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는 공간 안에서는 좀 걸추적거리는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는 시야를 가리기도 하고 그래요. 공간을 활용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되도록이면 이제 건축가들도 그렇고 그렇게 숨기려고 하죠. 이쪽 저쪽으로 한 번에 딱 밀어버리고 그래야지만 책상도 좀 반듯하게 놓을 수가 있고 좀 더 넓게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들었던 생각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일상에서도 그렇고 뭔가 가장 중요한 것들, 저희 삶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거추장스러워하거나 귀찮아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근데 언젠가 우리가 힘들 때나 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이럴 때는 항상 그런 것에 그 어떤 원론적인 것들, 내 주변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거는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그런 은유적으로 기둥이 건축에서 그런 존재라면 우리한테도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기억에 남는 공간이든지 뭐 이런 곳이 있을 것 같고 요즘 참 힘든 일들 많고 어지러운 일들도 많잖아요. 정신적인 어떤 위안을 좀 찾을 필요도 있고
사람들이 그런 걸 찾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그런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기둥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네. 아니면 조심스럽게 고민한 적이 없어서 네. 더 새롭게 느껴졌던 예. 것 같고요. 그 소장님께서 궁극적으로 꿈꾸고 있는 공간이 궁금한데요. 어떤 공간을 꿈꾸시는지. 글쎄요, 그 질문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갖고 싶은 공간이나 제가 있고 싶은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매번 바뀌기도 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늑함에 대한 이야기,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가치를 부여하고 행복하게 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예. 그것들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낼지, 또 그걸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내보일지는 앞으로 더 많은 시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매번 꿈꾸는 공간은 맨날 바뀌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차가 자기가 사고 싶은 차가 맨날 바뀌잖아요. 예. 지금은 조그만 차를 예. 타더라도 저도 매번 뭐 그런 꿈꾸는 공간의 모습이 바뀌긴 하는데 조금씩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사람의 손때가 묻고 그래서 같이 나이 들어가는 공간에 대한 뭐 막연한 그런 느낌 그런 것이 제가 원하는 꿈꾸는 공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 건축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없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네. 공간에 대해서 막연히 꿈을 꾸긴 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꿈을 꿔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소장님의 책 건축학개론을 읽고 건축학개론 기억의 공간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떤 책들을 좀 보면 일반인들 수준에서 건축에 대한 그 이해를 좀 넓힐 수 있을지 좀 책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일단 제 책은 조금 그 건축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택하시는 것보다는 건축이란 게 뭐 이런 게 있었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정도에서 쉽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충분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니고 좀 쉽게 내 일상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그냥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아주 쉬운 책인 것 같고 두 권의 책을 지금 제가 잠깐 가지고 나왔고 그 다음에 한 두 권의 책이 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한 가지는 이제 아파트와 바꾼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파트와 바꾼 집이요? 예. 그래서 그 책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는 아파트에 살까? 어떻게 단독주택 또한 대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어떤 현실적으로 많은 지식이나 정보를 줄 수 있는 책이고 그렇게 실용적인 책 중에 하나는 또 집짓기 바이블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집짓기 바이블이요? 예, 집짓기 바이블이라는 책도 있어서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책 두 권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들고 나온 책들은 한 가지는 이제 길모퉁이 건축이라는 책이에요. 길모퉁이 건축.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 김성훈 교수님이 시립대 김성훈 교수님이 쓰셨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건축과 도시에 대해서 어떤 총체적인 생각들을 좀 제가 가진 생각과 공감하는 것도 많았고 새롭게 배운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거기서 나가서 건축이 뭘까, 도시가 뭘까, 지금의 우리 도시의 문제는 뭘까라는 거를 보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원서입니다. 근데 책이 너무 예뻐서 가져나왔는데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 중에 한 분인데 피터 줌터라고 띵킹 아키텍처에서 건축을 생각한다 뭐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에 번역본이 나왔는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근데 책이 굉장히 예쁘고 얇고 근데 다 영어로 돼 있긴 합니다. 근데 한 번쯤 읽어보시기에 조금은 좀 건축을 철학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접근을 할 때 한 번쯤 볼만한 그리고 피터 줌터라는 작가는 지금 생존해 계시고 이제 스위스의 이제 작가분이세요. 근데 건축가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이제 언론에도 몇 번 나오셨어요. 분인데요. 근데 이제 거대한 뭐 프로젝트 같은 걸 하기보다는 작은 프로젝트를 굉장히 작가주의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물론 건축가들 중에서도 작가도 필요하고 또 동네 건축가라고 해서 아주 일상적인 걸 하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스펙트럼 안에서 여러 건축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작가주의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한 4가지 책 정도 예. 그 정도에서 시작을 하시면 건축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이제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을 꼭 해봅니다. 읽어봐야 될 책들이네요. 네네. 오늘 그 소중한 공간을 꿈꿀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